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고발장 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총장, 여야 할 것 없이 공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지지율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초반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 득표의 의미, 그리고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 전략 등 분석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의 목숨을 빼앗은 강윤성. 10년 전 옥중 에세이를 낸 사실이 알려졌는데 지금 모습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잠시 후 전합니다. 이 외에도 진통 끝에 경선룰을 확정한 국민의힘, 중국 당국에 타깃이 된 홍콩 배우 이영걸 등 얘기 이어갑니다. 자, 김다현 캐스터,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맑은 가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오늘 다시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남 해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영남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사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4도, 대구와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다시 맑은 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과거 행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옥중에서 에세이를 펴낸 사실인데요. 에세이 속의 강윤성, 그리고 지금의 강윤성 어떻게 다를까요?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작가 김모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식당 일을 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어렵게 산다며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 남성의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김 씨의 마음을 움직여 옥중 에세이를 펴낸 인물은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 씨는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전과자 등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밝힌 강 씨는 첫 인세 200만 원을 아내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건네받은 여성은 아내가 아닌 펜팔로 알게 된 다른 여성이었고 책에 썼던 자녀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금전 문제로 잇따른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바뀌는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은미 기자, 리포트에서 에세이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보도로 접한 강윤성이 맞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선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강윤성 청송교도소에서 이 복역하고 있었던 2009년에 한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나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듬해인 2010년에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강윤성의 얘기는 이 보신 것처럼 아내가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서 내가 좀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에 이 작가가 마음이 움직였던 건데 이 책에서도 강윤성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상당히 많이 좀 드러냈습니다. 이 가족이란 말만 떠올려도 내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 가족의 모든 고통이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생각에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썼는데요. 이 더불어서 본인이 지은 이 죄
죄에 대해서 반성, 참회하는 모습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전과자다. 또 나는 한국의 빠삐용이다라는 얘기로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 에세이책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하죠. 네. 이 출판사에서 이 초판으로 2,000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팔리지 않아서 이 출판사에서 500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파본을 했다고 하네요. 아하. 자, 근데 그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인쇄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끄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윤성 이 작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 책의 인쇄를 내 아내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여기로 이 인쇄 2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아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강윤성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작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도 간절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을 출간해서 인쇄를 받으면 가족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교복 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관에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사회에 나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나 괴롭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던 그 강 씨의 눈에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25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을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라고 말했던 사람은 실제 아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줘야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책의 계약금과 인쇄를 그 여자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작가가 이번 강윤성의 연쇄 살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이게 유튜브에 직접 12년 전 저와 연쇄 살인마 강윤성 씨에 대해서 이 에세이 책 출간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조금 전에 보신 게 20분 분량 정도 되는 이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작가도 얘기하기를 나도 결국은 속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그 선한 눈망울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인쇄를 보내달라고 했었던 여성도 아내가 아니라 이 교도소에서 펜팔로 알게 됐었던 여성이었던 거고 뭐 아이들 얘기도 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작가 이 굉장한 배신감, 실망감에 그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은영 위원님. 지금 에세이 보면은 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보니까요 또 뭐 범죄 예방법, 뭐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뭐 많이 쓰고 뭐 그랬다고 해요. 에세이 속의 내용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출소 후에 이런 끔찍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에세이 내용을 보니까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은 빠삐용이다. 뭐 이런 아까 제가 그 말을 읽었는데 네. 진짜 아니 어쨌거나 뭐 작가가 도와줬더라도 글을 에세이를 쓸 정도면 글재주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소 후에 좀 제대로 된 새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는 솔직히 좀 아쉬움도 들었는데요. 근데 너무 좀 상당히 내용과 다르게 하는 짓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과연 이 사람의 얼굴이 몇 개나 될까라는 저는 좀 약간 이중적이다. 네. 과시형 성향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보니까 완전히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인데 오죽했으면 도와줬던 작가마저도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끊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좀 섬뜩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실제로 이제 강윤성이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2008년도에 조두순 뭐 관련 범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재소자로서 범죄 예방책을 쓰고 싶은데 조두순 때문에 재소자가 쓰는 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안타깝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건지 아니면 그때도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건지 저는 좀 아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막바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네.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진술의 진위를 일단 가리고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말을 많이 바꿔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성 죽인 것도 사실 살해한 것도 뭐 성관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전 문제다 하고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네.
그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으로 보면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 조사도 지금 오늘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쯤에 아마도 이제 경찰 수사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다시 이제 송치할 때 경찰차 타기 전에 호송차 그렇죠. 타기 전에 얼굴을 그때 이제 볼 수 드러내는데 있겠죠.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과연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마스크를 벗고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강윤성 사건 계기로요. 지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범죄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또 있던데 이건 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네,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관련된 뉴스 계속 접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일하던 여성들을 협박하신 겁니까? 아무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요. 범행까지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혐의는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아니, 협박하십니까? 술주정한 거 갖고 왜 그럽니까,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미성년자한테도 한 거 아예. 인정하세요? 술주정한 거. 아유, 당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내가 전자발찌를 찾다면서 여성을 향해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을 아이고. 하면서 협박에 나선 건데요. 내가 전자발찌를 찾다. 굉장히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지 않으세요? 섬뜩하죠. 맞습니다. 여성들을 향해 특히 여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결국 이 남성, 이 여성에게 협박을 한 후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과 15범에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여성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요, 10대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게 자랑은 아닐 텐데 오히려 이 전자발찌가 위협의 도구가 되는 상황.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 김은미 기자. 네. 키워드만 봐도 끔찍한 사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인 앞에서 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이 남성도 참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또 아내를 굉장히 또 잔혹하게 살해해서 또 한 번 충격입니다. 아이고. 네, 지난 3일 이 환한 대낮인 오후 3시에 이 40대 남성 별거 중인 아내가 이 남성이 무서워서 이 남편이 무서워서 친정 아버지를 대동하고 이 짐을 챙기러 이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1m 정도나 되는 굉장히 장검인 일본도로 아내를 이 살해를 했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온 이 남성한테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이전에도 피해자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으신가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으세요? 범행 다 인정하셨습니까? 이전에도 가정폭력 많이 저지르신 건 사실이신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남성 이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이 진술하기로는 당시에 내가 너무 흥분해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별거 후에 짐을 찾으러 온 아내.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집에서 전 남편이 참 끔찍합니다. 자, 근데요, 김은미 기자. 네. 지금 1m가 넘는 장검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도구는 어디서 쉽게 구할 수도 없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일본도가 어디서 난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상세한 사안이 뭐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온라인상에 이 숨진 아내의 오랜 친구를 이 주장하는 내가 그 오랜 친구다라는 이 사람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네. 글의 진위 여부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이 글에 따르면 숨진 친구가 말하길 이 일본도는 일을 해주고 돈 대신 받아온 건데 어허. 이 평소에 남편이 이 장검을 갖고 그렇게 협박을 했었다. 아이고. 이 평소 별거에 들어가기 전에도 폭력을 원래도 많이 행사를 했었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고 이 협박할 때 썼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얘기로는 이 잠깐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됐었는데 이 그동안 이 친구가 말하기로는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위치 추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었고 이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나한테 털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누구보다도 이 눈앞에서 이 딸 아이의 참 이런 모습을 봐야 했던 이 아버지, 친정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상상하기도 좀 싫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요. 한 할아버지가 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악셀을 당겨서 사고를 낸 뒤에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오토바이에 악셀을 당겨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동석 기자, 알고 봤더니 저 화면에 다른 사연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죠.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추돌 사고, 60대 남성이 장난삼아 이렇게 엑셀을 당겨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알고 보니 60대 남성 선의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의 차원에서요? 맞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기사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랬죠. 결국 이 60대 남성 추가 CCTV가 공개되면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문 사기꾼처럼 나와서 괴롭다. 아버지께서 손자 같은 사람을 도와주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핸들을 잡고 이제 악셀을 당겨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오토바이가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이 할아버지가 이 오토바이를 잡아주려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바이 기사도 오해는 다 풀었답니까? 어땠어요? 네, 오토바이 기사 6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망가뜨려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호소를 청한 바 있었죠. 그랬었죠. 이에 대해서 오토바이 기사가 또다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려는 건지 몰랐다. 아드님과 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악감정이 없다. 사고 당시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에 욕설 과정이 있었다는 그래요?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남성의 아들은 오토바이 주인과 해결점을 찾았다. 그러면서 양측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자비로 병원을 다니셨고 결국 오토바이는 수리를 해줬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도 당시 정황으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오해 풀고 상당히 잘 처리가 됐다니까 모쪼록 다행인 듯 싶습니다. 수사전환대 생태탕2 사그라들지 않는 의혹. 자,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이 고발 사주 의혹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자,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예비 후보예요.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을 했던데 여기서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해진 게 있을까요? 네, 이때가 때인 만큼 이 두 사람의 회동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 이 두 사람한테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고. 고발 사주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괜찮은지.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글쎄 오늘 뭐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총장 시절에 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 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두 사람 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대체 두 사람 오늘 왜 만난 건가 싶죠. 네. 이 윤석열 후보는 이 당장 내일부터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 당 지도부를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하려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 똑같은 프레임으로 날 공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 불쾌감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오늘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지도부랑 같이 좀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경선 룰이 확정되기 전에 만나면 오해를 살까 봐 못 만나고 있었다가 이 입당한 지 한 달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다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첫 만남. 두 사람은 모두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만큼 정말 비공개에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8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동석 기자, 오늘 법사위 아직 개인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도 이 사주 의혹 이 부분이 좀 다뤄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국회에선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현재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유상범 의원 등 윤석열계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많군요.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는요. 앞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장 수사해야 된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윤석열 예비후보 감싸기에 나선 상태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질 여야 간의 공방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자, 윤석열 예비후보와 이전부터 갈등 관계였던 추미애 전 후보, 네. 현 장관이죠. 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은 오랜 이 원한 관계, 구원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추 전 장관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중수부 핵심 검사 윤석열 그를 비롯한 특수통 정치 검사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 공작 의혹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쿠데타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보임되어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부 수사를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 계획을 했다. 그 황당무계한 지금 이 상황이고요. 한참 처음으로 이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정치 검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반면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해당 의혹이 있었던 이 작년 4월엔 이미 추미애 전 장관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은 식물 총장이었다. 참 때문에 실권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선 이건 추미애 사단이 벌인 이 정치 공작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무슨 사단이냐, 나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갔는데 내가 사단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우리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예비 후보 측
이 사안을 두고 갈리는 의견 지금 김은미 기자가 전해줬는데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되는 손중성 검사 놓고도 두 양측이 좀 갈려요, 의견이.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윤석열은 손중성의 전임, 그러니까 김유철의 유임을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임자 유임을 시키지 않고 손준성 정책관으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예비후보는요. 윤석열 예비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은 입이고 수사정보정책관은 눈과 귀라고 강조했다. 본인이 수족을 왜 다 자르냐고 간접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그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전임자가 지금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예.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아, 예. 저는 그 유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그러나 대검의 혁신이 필요했고요. 네, 손중성 정책관의 유임을 놓고 현재 양측이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추 예비후보는 손중성 정책관이 어떻게 유임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밝히겠다. 그러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김유철 정책관의 유임을 바랬는데 이걸 추미애 전 장관이 손준성 정책관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또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손중성 검사의 유임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유임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 의혹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 내부에 특히나 경쟁자죠. 다른 대선 후보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 특히 그리고 지도부는 또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었을까요? 네, 이번 사안을 두고 이 당내의 다른 후보들도 역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홍준표 후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또 글을 올려서 네. 이 추이를 보니까 자칫하면 당도 말려들게 생겼다. 당사자들 더 이상 누기 치지 말고 대국민 고백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이보다 앞서서 이게 사실이면 이건 헌법 유린 범죄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바가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 그랬었냐면 당무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 당의 해당 문건이 공식으로 접수된 적이 없고 이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는 걸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건을 생산한 걸로 이 지목되는 검찰이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약간 공을 검찰로 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었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후보들을 적극 보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대선 검증단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겠다라면서 이 대선 검증단을 좀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이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선 검증단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검찰 내부의 감찰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기저기 좀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불만을 나타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아니었는데요. 바로 당내 의원들을 향한 불만일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요. 일방적인 정치 공작에 부하내동해서 당이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공세에 당 차원은 물론 의원들이 그저 지켜만 본다. 이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뭐 의견도 막 여러 가지 갈리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 상황만 보자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는 가장 큰 시험대가 아닐 수 없어요.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란 말이죠. 이 문제하고 지금 이 의혹이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의혹 수준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권 사유화라는 중대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윤 후보가 여러 가지 사면 초과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뭐 우리가 다루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부인과 장모 검증 리스크에 있어서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인 리스크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본인 리스크가 불거진 셈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을 그랬죠. 둘러싸고 당내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여건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윤 후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 입당 후에 지금 국민의힘 입당 후에 최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번 고발 사주건은 가족의 의혹과는 달리 본인의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휘발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우선은 이제 손중성 검사가 속속 나오는 뭐 정황들을 보면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했다라는 의혹 정도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그렇죠. 이제 관건은 과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중성 검사한테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연관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직 의혹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세나 뭐 정쟁 뭐 여야 할 것 없고 하기에 앞서서 좀 더 이제 진실 규명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상 규명 결과 손준성 의원이 물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 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묵인을 하지는 않았다, 또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인데요. 관계가 이제 전혀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면하는 거지만 네. 다시 당시에 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핵심 참모인데다가 그렇죠. 결국 그 고발건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법적 책임을 지든 아니면 도의적 책임을 지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윤 전 총장 즉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상징 자산이 뭡니까? 그 검찰 독립성을 위해서 여권에 맞섰던 것이 본인의 상징 자산이 되는 건데 그 상징 자산을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빨리 진상 규명이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장기화될 경우 지금 이제 지금 대검에서 하는 진상 조사를 넘어서 감찰까지 갈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공수처 수사 등 검찰 수사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든요. 그럼 장기화되면 그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정체에 있는데 그 지지율을 계속 억누르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이고 경선은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고 그렇죠. 이 건도 장기화되고 네, 계속 이제 협협이 이제 악재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억누르는 악재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수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돌파 정치력으로 돌파를 한다면 오히려 또 한 번 맷집이 세다 역시.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본선 오늘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토론회라든가 각종 이제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정치 신인 그리고 아웃사이더로서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이 악재를 딛고 잘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제 대권에 행보가 좀 순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앞으로 윤석열 본인이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안이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는 최대 고비가 된 것만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 보도 이후에 관련된 이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 먼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이 윤 전 총장 지시로
본인 가족에 대해서 정보가 수집됐다, 뭐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 앞서 이 고발 사주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이 문건, 이 고발 사주하는 문건을 국민의힘 김웅 당시 이 총선 후보한테 전달한 걸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이 정책관의 역할에 대한 이 추가 의혹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여권에선 이 정책관이 총장의 손발 아니냐 때문에 이 손준성 정책관이 김웅 의원한테 문건을 줬다는 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로 이행을 한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마치 사조직처럼 윤 전 총장의 뭐 아내 그리고 장모 사건에 대한 이 정보까지 수집을 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징계위가 열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 이때 당시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를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전쯤부터 윤 전 총장의 아내 그리고 장모 사건 그리고 당시에 뭐 권원 유착 사건에 대해서 전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이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이 새롭게 공개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은 일단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문건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 이 메신저로 문건을 전달받고서 이 방을 삭제해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손준성 검사요. 오늘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혔던데 본인 입장은 뭐였어요? 네, 손준성 전 정책관 오늘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다 이런 목소리를 전한 건데요. 특히 향후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최근까지 출근을 하지 않던 손 정책관은요. 계속해서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김웅 의원이 문서를 전달받고서 이 방을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돼서 목소리가 준비가 돼 있었네요. 저희 그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텔레그램 기능을 보면 이게 방을 폭파할 때 상대방 거를 전부 지울 수도 있고요.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김웅 의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방 폭파하라고 지시도 했지 않습니까? 방을 삭제하면서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해서 상대방 걸 지우지 않은 게 아닌가? 처음에는 본인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썼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게 메시지가 온 방향이 있잖아요. 이건 손준성 검사가 보낸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의원님이 쓴 거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저희가 9월 2일 아침에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김웅 의원하고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전화를 해서 거기 고발장이 사실은 2개예요. 그러니까 4월 3일자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에 넘어온 고발장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4월 8일 건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거고 4월 3일께 이제 문제의 고발장인데 이 이제 김웅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4월 8일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되는 의혹 보도 그리고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손준성 검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감찰 홍준표 야권 첫 1위 여론조사 대세론 입증한 이재명. 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야권 대권 구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어요. 자, 저 부분 어떻게 변화가 온 건지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그동안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 차이를 보여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서면서 단순 수치로서는 홍준표 예비후보가 윤석열 예비후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홍준표 예비후보 32.5%, 그리고 윤석열 예비후보 29.1% 지지율을 나타낸 건데요. 3.4%포인트 차이를 보이면서 홍준표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9.6%, 그리고 최재형 예비후보가 4.1%를 기록하면서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예비후보가 52.3%, 그리고 홍준표 예비후보가 27.2%를 보이면서 윤 후보가 2배 넘게, 2배 가까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RN서치가 조사한 국민의힘 대권 적합도 조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홍준표 후보 32.5%, 윤석열 후보 29.1%, 두 사람의 차이 3.4%포인트 차, 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면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앞에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할 만한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여권에서도 이번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야권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1위라고 나왔는데 이 상대방인 여권의 인물들이 지금 두 팔 벌려 약간 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무야홍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야홍, 이 무조건 야권 주자는 홍준표라는 말이 줄임말이죠. 요즘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유행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 이 김어준 씨도 주목을 끄는 여론조사다. 이 추석 전에 이 골든크로스 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 빈소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상대방인 여권 주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오히려 같은 이 야권 인사임에도 굉장히 야박하게 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인 건데요. 이 무야홍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전 장관 찍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의 무야홍, 이 무조건 야권 주자는 홍준표라는 말은 이재명 당선을 바라고 야당의 패배를 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홍나땡,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의 다른 말이다. 이 야당판 속임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줄임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네요. 자, 이동석 기자.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가장 고무됐을 사람, 홍준표 후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지율 50%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면서 한껏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 예비후보는 오늘 강원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두신 당원 동지들에게 고맙다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강릉 정동진의 모래시계 공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모래시계 검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작 과정의 뒷얘기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면서요. 모래시계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이번 선거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공원을 찾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 경선룰, 특히나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두고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당 선관위가 이 문제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이동석 기자.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7시간 넘게 이렇게 굉장히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배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입을 주장했던 윤석열 예비후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교안 예비후보는요. 문재인 지지자들을 우리 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거듭 지도부를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원미 기자,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가까스로였습니다. 이 보시면 이 역선택 방지 이 조항을 둘러싼 주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다시 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제 이 공정선거 서약식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많은 후보들이 굉장히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어제 서약식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몇 분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이런 최근의 당내 혼란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성원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임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혹시 뭐 사임 뉴스 오보입니까?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네, 지금 보시면 이 다른 일부 주자들이 불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모두 이 굉장히 유감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 본인도 대선 주자죠. 이 장성민 대선 주자가 아니 내가 사임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라면서 마치 기자 시절을 되살리는 듯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고민을 했었다라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관위원장의 사의 표명 해프닝으로 끝나긴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이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그만두는 이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 들어오면 정말 곡절 끝에 경선일이 확정이 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들 간의 갈등, 이걸로 이제 봉합이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씨가 또 남아 있을까요? 뭐 겉으로는 뭐 일단은 봉합은 된 거죠. 뭐 윤석열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빼놓고는 다 역선택 그 방지왕 넣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황교안 받아들였으니까 일단은 갈등은 봉합이 된 거죠. 하지만은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조항을 넣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또 삽바 싸움 할 때 또 다른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닥에 깔려있는 신뢰인데 네. 서로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갖고 자꾸 커지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역선택 문제 갖고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역선택에 관심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역선택을 몰랐던 사람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몰랐던 사람이 지금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지금 1등 나오고 한 게 물론 뭐 1,017명 대상 조사에서 대답률이 뭐 4.4%니까 한 50여 명이 응답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전체로 따졌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1등인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로만 볼 때 대권 적합도 조사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거의 2배로 앞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선택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일단은 뭐 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도 확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당의 외연을 넓히고 이런 거는 홍준표 후보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갈등 이게 자꾸 커지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또 그 가족 문제 그 수사를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런 문제 갖고도 앞으로 계속 홍준표 후보는 사죄하라고 하고 그 유 후보는 또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소한 갈등부터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윤석열 후보는 그 상대와의 싸움이었고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와의 싸움에 더하기 내부의 싸움까지 또 가세해서 진퇴양난으로 싸움이 가열될 조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의 첫 발을 막 뗐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 첫 결과의 뚜껑이 열렸는데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두 후보 격차가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이 지역별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지금 충청권을 돌면서 이 두 차례의 경선을 진행을 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훨씬 월등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모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한 건데요. 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이 경선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대전, 충남에 이어서 오늘 세종, 충북까지 이제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사실 이 경선장 바깥에 이 야외 부분은 굉장히 좀 시끄럽게 뭐 이재명, 이낙연 자기가 뭐 지지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반면에 원래 통상적으로 이 경선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후보의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안에서. 체육관 안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인터뷰가 거의 불가능할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또렷하게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만 딱 들리죠. 그 이유 이 안에서는 실내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관중 없이 이 치러졌기 때문인 건데요. 이 보시면 이재명 지사 예상 밖의 높은 지지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겸허하게 이번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었는데 뭐 아직 다른 지역의 경선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쭉쭉 뭐 과반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말에 있었던 저곳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의 경선이었었는데 통상 선거에서 충청권은 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양서 선거 때문에 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이낙연 캠프 쪽 약간 좀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제 어쨌든 첫 개표 결과라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 결과는 우리 김은미 기자 설명 들은 대로 이재명 지사 54.72% 과반을 훌쩍 넘었거든요. 자,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28.19%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인데 네.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지사지만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의 충격파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바짝 한 10%포인트 정도로 차이 정도로만 따라붙어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전력 질주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또 반토막이잖아요. 앞으로 경선이 네.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남았지만 첫 그 경선에서 지역 경선에서 반토막이니 사실 내심 캠프 내에서 이낙연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캠프 내에서 굉장히 실망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판을 뒤집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전략이 안 먹혔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정책적 차별화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친문 지지층이 호소하다 보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끌어내리기 즉 네거티브 전략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락대전이란 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권리당원까지 이번에 표를 몰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 네거티브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결선까지 가려면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3위인 정세균, 뭐 추미애, 뭐 기타 등등 다른 후보들이 계속 뛰겠다. 남은 경선에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 단일화나 합종 연행을 하지 않고 뛰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완주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기대할 게 없고 그렇다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추석 이후에 호남 지역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되는데 이 중 30%가 호남 지역이에요. 그 추석 밥상에 한마디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올라오면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지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번 주말에 있는 제1차 슈퍼위크 그게 이제 한 65만 명 정도 되는데 국민 경선인단들이 이제 국민들이 한마디로 투표를 하거든요. 65표. 그렇죠. 65만 명.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충청 지역 이번에 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1차 그 슈퍼위크 때 국민 경선인단 투표 때 이낙연 후보가 바짝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호남 지역에서도 전략적 판단을 하거든요. 원래 호남 지역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될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국민 경선인단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추석 이후에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략 수정 이건 이제 정치 공학적인 전략이고 이제 내용적으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네거티브에 치중했는데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자신만의 강점, 점잖고 뭐 이런 이미지 말고요. 너무 이제 자신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데 자신은 이제 안정감 있다. 너무 이런 면만 보여주는데 정책적인 차별화라든가 좀 다른 모습,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지 이재명 끌어내기가 아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앞으로 이제 더 지지율을 올리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 설명대로 자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 해서 64만 명의 표심이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가 됩니다. 이른바 1차 슈퍼위크라고 불리는데 자, 이재명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 나름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나름대로 대세를 굳히려고 하고 1위 주자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과연 이 결과가 이번 주 일요일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좀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